인문 강좌 감성 문학교실, 오늘도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오늘 진행을 맡은 이백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미술사로 보는 인문학, 미린이의 미술 아는 체 하기라는 주제로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이신 이지혜 작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작가님의 양력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저희가 대화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이지혜 작가님은요, 춘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 학사, 서울교육전문대학원 박물관 미술관 교육 석사, 그리고 모두의 독서의 공저자이시고 우리 미술 감상 수업의 공저자, 굉장히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고 현재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시고요. 독서 모임의 운영자이시기도 합니다. 또 저자로도 활동 중이시고요. 모두를 위한 미술을 추구하며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미술 감상을 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고자 하신다고 합니다. 미술에서 발견한 인사이트로 삶을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신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내용, 사실 양력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만 봐도 저는 오늘 기대가 크고 저같이 이렇게 미술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섣불리 접근하지 못했거나 이 알을 좀 더 발전시키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하는 역할이 예. 저뿐만 아니라 모두 다 이렇게 미술을 즐겁게 삶 속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오늘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우리 많이들 아시는 공브리츠의 서양 미술사 굉장히 두껍죠. 벽돌체에 엄청 두꺼운 책. 네, 이 책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는 척 할 수 있게 저희가 오늘 1시간 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할 핵심 5가지 주제 뽑아봤고요. 이 5가지 주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미술을 좋아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데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지혜 작가님의 미술사로 보는 인문학, 미린이의 미술 아는 체 하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혹시 르네상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너무 많이 듣는데요. 네. 사실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길거리만 나가도 뭐 르네상스 레스토랑 돈가스 집도 있고요. 르네상스 필딩도 있고. 굉장히 우리가 삶 속에서 르네상스 무엇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가 르네상스 하면 그게 뭔지는 또 확실히 알기가 어려운데요. 르네상스는 프랑스어로 부활, 재생이라는 뜻이에요. 아, 부활. 네, 그럼 뭐가 부활? 뭔가 부활을 어떤 분께서 부활하시죠? 네,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명이 부활합니다. 언제? 14, 15, 16세기 이탈리아에서 그 이전에, 그러면 그 이전에는 또 13세기 이전, 12세기 이때는 또 어떤 시대가 있었죠? 좋은 시대가 있었겠죠. 과거 시대. 과거네. 과거는 항상 좋은 것이니까요. 나름의 그 의미는 있습니다. 이 전에는 중세 기독교 시대였습니다. 왠지 좀 엄혹할 것 같고. 네, 엄숙했죠. 그때는 신 중심이 엄숙해서 인간성이 굉장히 많이 바닥에 깔려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재생하는 걸 고대 그리스 로마처럼 인간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르네상스라고 하는데요. 자, 르네상스를 연 인물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자, 혹시 단테의 신곡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내용은 그렇죠. 네, 누구나 한번 들어는 봤을 그 단테의 신곡의 그 단테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요, 오른쪽에 저기 다리에 그 손을 짚고 있는 저 인물이 단테인데요. 첫사랑 베아트리체를 9년 만에 다시 재회한 순간이에요. 살짝 스쳐 지나간 이 베아트리체를 잊지 못하고 사랑의 시를 씁니다. 지금 빨간, 노란, 파란 옷 가운데 베아트리체가 노래 가운데 항상 주인공 가운데.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왜 우리 사랑의 노래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이때 중세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인간 고유의 감정을 발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르네상스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이죠. 그리고 이제 신곡을 씁니다. 신곡은 단테가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 왜 중요하죠? 이전까지만 해도 문어, 그러니까 글로 쓰는 건 라틴어였어요. 말은 우리가 예전에 한글이 없어서 한자를 쓰고 우리말을 하되 한자 쓴 것처럼 말은 뭐 피렌체 지방어, 뭐 밀라노 지방
방언을 사용하지만 네. 글은 다 라틴어로 썼어요. 하지만 단테는 피렌체 사람이니까 피렌체 방언으로 책을 쓴 거죠. 근데 그게 무슨 네, 그게 어떻다는 걸까요? 자, 네. 그 전까지 라틴어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일부 귀족층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네. 모든 계층으로 언어가 다 해방이 된 거죠. 그 이전까지는 정보의 독점 현상이 있었다면 그렇죠. 이제는 그걸로부터 해방되는 시점이 여기였군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네. 인간성이 해방이 네. 되는. 그러니까 언어, 그래서 인간 본위 중에서도 네. 언어가 해방되는 순간 이 단테의 신곡입니다. 단테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 단테 신곡에서 연옥 11곡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화가로서 한 획을 그었던 치마부의 여건만 이제는 조토가 휘젓자 명성의 강택이 흐려지고 있어. 한마디로 치마부에는 지는 별, 조토는 뜨는 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치마부회와 조토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자, 왼쪽 치마부회, 오른쪽 조토입니다. 둘 다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예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뭔가 광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빛이라던가 중량감이라던가 뭐가 중량감. 네, 일단 그러면 저희 하나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네. 그래서 어떤 분께서 성모 마리아시죠? 중앙에 위치하신 분은 양쪽 그림에 다 성모 마리아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서양 미술, 특히 예전 그 기독교 관련된 미술을 보실 때 특징이 파란색 망토를 입고 있다. 그러면 성모 마리아입니다. 왜냐? 예전에는 그 파란색 그 광물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비싸니까 가장 존귀한 존재에게만 그걸 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대 파란색 망토를 쓰고 있다 그러면 성모 마리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성모 마리아를 비교해서 보셨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왼쪽은 조금 더 어두운 것 같고 오른쪽은 좀 밝은 느낌이 듭니다. 밝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그냥 우리 딱 보셨을 때 바로 눈으로 확인했을 때 왼쪽 조금 성모 마리아가 좀 왜소하시죠. 왜소하시고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오른쪽에 우리 조토의 온니산티 성모 마리아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죠. 그렇습니다. 안기고 싶습니다. 네, 권장하십니다. 네, 권장하시죠. 보시면 인체 굴곡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왼쪽과 비교해 보시면 맞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죄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신체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조토, 인간의 신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인간 신체가 해방됩니다. 자, 여기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르네상스에서 역사적인 사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피렌체 대성당 돔을 올린 사건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우리나라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때 이미 대성당이 올라가고 있었던 그 동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피렌체 대성당 돔은 나중에 저희가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알아두시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원근법입니다. 원근법. 우리가 미술 시간에 되게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원근법. 이 그림 미술 교과서에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그 그림입니다. 저는 처음 뵙겠습니다. 이 원근법. 근데 원근법이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멀고 가까운 것을 한 그림 안에 표현하고자 하는 기법을 그렇죠. 지금 보시면 가로수길, 길을 중심으로 가로수가 쭉 양쪽에 늘어서 있는데 가까운 것은 크게, 먼 것은 작게. 그래서 우리 눈이 모이는 소실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물체를 배치하면서 입체감이 느껴지게 한마디로 착시 현상입니다. 자, 이게 언제 발명이 됐냐? 르네상스 때. 이게 르네상스 때 한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이런 기법이 없었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중요도를 놨죠. 아까 성모 마리아 크게, 중요하지 않은 성자들 작게. 인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나타냈었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멀고 가까움을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측량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까 그 대성당 돔을 올렸던 건축가 브루넬리스키가 발명을 했고요. 브루넬리스키는 건축가죠. 건축가가 발명을 했고 이거를 회화에 적용한 건, 최초로 회화에 적용한 건 마사초입니다. 역시 이게 피렌체에 있는 성당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벽화인데요. 자, 제목이 성삼위일체입니다. 성삼위일체. 혹시 뭐 이렇게 종교와 관련해서 좀 아시지 않나요? 성삼위일체?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성당 가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그 삼위.
트리니티. 네, 예. 네, 트리니티. 예. 많이 아시는데요? 아니요, 저 모릅니다. 네, 제가 무슨 말한 거죠? 트리니티. 네, 성삼위일체입니다. 네. 자, 이 작품을 보시면 일단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네. 성삼위일체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예. 성부, 성령, 성자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아래쪽에 계신 왼쪽부터 이렇게 순서대로가 우리 아닌가 아래에서부터 볼까요? 예. 가장 바깥에 우리 이렇게 네. 보이니까 지금 원근법이 적용돼서 앞과 뒤가 보일까요? 특히 그렇습니다. 이 그 아치형, 예. 아치 안으로 쭉 들어가는 그 깊이감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맞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양쪽에. 맨 앞, 그 바깥쪽으로 보이는 분들은 네. 네, 역시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게 당연하십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이 그림을 의뢰한 예. 부부이니까요. 의뢰인입니다. 그냥 의뢰인이에요. 근데 의뢰인을 저렇게 그림에 넣어주기도 하는군요. 의뢰인이니까 내가 돈 썼잖아요. 그 지금 들어가야 된다. 나를 넣어라. 예. 나를 성삼일체 함께 넣어라.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안쪽에 계신 네, 그리고 한 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삼일체 세 분이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이렇게 보시면 예. 그 안쪽에 보면 예. 성모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와 사도 요한. 예,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죠. 예. 사도 요한 있고 이제 성삼일체가 있으세요. 그렇군요. 삼일체면 예. 세 분이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여요. 조금 그럼 확대를 네네. 한번 해볼까요? 여기 뒤에 계시네요. 네네네. 예. 어디? 뒤에 한 분. 성부와 예. 성자. 예. 그 성령은 어디 있을까요? 혹시 날개가 날개가 보이시나요? 네. 네, 가운데 예. 우리가 보통 비둘기로 표현되는 비둘기로 평화, 표현하는군요. 성령입니다. 이렇게 성삼위일체가 있어서 이렇게 예. 작품 성삼위일체인데요. 예. 이 작품이 중요한 이유는 음. 여기에서 유일한 동작이 있어요. 동작이요? 네. 네. 한 사람만이 뭔가 그 동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손 동작으로 이렇게 그렇죠, 하면 그렇죠. 네, 예. 너무 관찰력이 너무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성모 마리아께서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예. 이렇게 손 동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손 동작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왜 가리킬까요? 이분이 예수시다. 예수시다. 예. 그러니까 당신 선택받은 분은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아니 뭐 500원만 네. 맞추면 500원. 네. 이 손 동작에 의미가 있을 텐데요. 네, 있습니다. 예. 보시면 우리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가장 바깥에 있다고 생각했던 네. 이 의뢰인 부부 아래에 뭐가 있냐면 자세히 보시면 뭘까요? 관처럼 보입니다. 관입니다. 예. 관이 있어요. 예. 네, 저 관은 관이 있는데 그 관은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외우지 못해서 나도 한때 당신이었고 당신도 또한 내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인간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이니까 누구나 죽어요. 죽으면은 계속 쉬게 되나요? 우리 또 종교적으로 예. 또 우리 이 기독교에서는 하늘에 천국에 아버지 나라에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시군요. 그걸 예. 우리가 빌기도 하지만 예. 누구를 통해서 빌죠? 신을 통해서 신을 우리가 예. 직접 우리는 한낱 인간. 예. 신에 직접 가기 위해서 이 측면들을 보시면 이해하시고. 자, 자, 우리 관 예. 그리고 그 의뢰인 그 우리 인간. 예. 그리고 성모 마리아 사도 요한, 예. 성자, 그리고 성자와 성부. 예. 그렇게 그러면 우리 특히 예. 천주교 다니신 분들 아세요? 기도를 네네. 할 때 네. 우리가 직접 신에게도 기도하지만 이거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오. 우리 가운데에서 네. 인간을 낳은 인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신의 아들을 낳은 예. 동정녀 마리아. 성모 마리아께 마리아와 사도 되는군요. 요한. 사도께 우리를 대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빌어주세요라고 예. 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 그다음에 성모 마리아와 사도 그다음에 성삼위일체 예. 이렇게 쭉 안으로 깊이감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군요. 그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원근법의 원리가 다 적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한낱 인간들의 그 죽음, 그 한낱 인간들의 유한한 삶을 우리 전구해 달라는 의미를 이 기술, 원근법이란 기술로서 주제를 완벽하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원근법이 발명된 이후에는 이게 이 서양 미술의 규범이 됐습니다. 네, 몇백 년 동안 규범이 됐던 그런 발명품이고 또 저희가 미술 시간에 배우는 맞습니다. 그런 핵심 개념이 네네네.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근법 핵심 개념 잡고 가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바로 우리 그러면 르네상스 하면 또 우리 유명한 3대장이 있습니다. 예. 3대장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 네. 지금 비슷했습니다. 미켈란젤로. 또 한 명.
누굽니까? 네, 선생님? 또 라파엘로 이렇게 라파엘로. 3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예. 너무 유명한 작품들이 많은데 제가 아. 시간 관계상 예. 오늘 우리 핵심 그러니까 너무 예, 또 예. 많이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작품씩만 읽고 넘어가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괴짜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굉장히 지금 혹시 르네상스맨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르네상스 맨. 음. 아, 그 이분이 르네상스 맨이라는 맨인 거죠. 말씀이시죠? 네. 예. 르네상스를 거의 뭐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네. 예. 왜죠? 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 직업이 거의 한 20개. 아, 그 얘기 들어봤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 저분은 직업이 뭐냐? 네, 예. 그렇죠. 막 비행기도 제가- 날리고 예. 막 그림도 잘 그렸었던 것 같고, 네. 특히 뭐 왼손 필기라든가 네, 글자를 네. 뒤집어서 쓰는 네, 것 같은 네. 그런 걸로 유명하셨던 것 같고, 또 제가 본 그림 중에는 해부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해부도 그러면 해부했어요. 굉장히 의학적으로도 네, 의학적 지식이 충분하셨다는 얘기고, 그런 걸 잘 기록하고 뭐 하려면 수학적인 어떤 견해도 높아야 네, 되고. 수학자였기도 하고요. 그냥 세 가지가 제가 전부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혹시 요리사, 요리사? 네, 예. 그다음에 뭐 무기 개발, 무기요? 네, 도시 예. 설계 뭐 이런 것까지. 도시 설계. 그럼 공학-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죠? 천재니까요. 천재입니다. 네, 이렇게 다방면에 예.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창의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예. 르네상스맨이라고 하죠. 르네상스맨의 시초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안타깝지만 저희 한 작품만 예. 만나볼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뭐 이 작품 야.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뭐 최후의 만찬 뭐 나타냈네 뭐 이렇게 예. 하고서는 뭐 그래 유명한 작품이지 명작이지 하고서는 사실 그 의미를 찾아가기 쉽진 맞습니다. 않은데요. 이 의미를 알면 정말 놀랍습니까? 전율이 저 예. 혼자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예. 전율이 그 일으켜지는 전혀 저도 느껴야 될 텐데요. 네 그런 작품입니다. 자 지금 이 장면 예, 예. 최후의 만찬이죠. 예. 예수가 정중앙에 있는 분이 네. 예수인 것 같고요. 예 정중앙 딱 역시 예. 또 발견하시네요. 주인공은 센터에. 네, 또 예수님이라고 예. 볼 수 있는 이유가 또 어떤 게 있어요? 글쎄요. 약간 빛나는 어떤 광채를 뒤로 하고 있는 어떤 느낌? 네, 근데 예, 보통 우리가 광채. 예수님이라면 예. 혹은 뭐 부처님이라면 뭐가 예.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알 수 있는 그림, 알 수 있는 네. 징표, 날개 혹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날개 예. 아니면 이렇게 예, 뒤에 예, 머리 위에 예, 예. 후광이 있죠. 후광. 근데 예. 이 그림에 후광은 없어요. 아, 이 그림은 없군요. 네, 근데 대신에 아까 네. 빛이 난다고 하셨어요. 네. 후광 대신에 예수님 머리 뒤에 창문 세 개를 그렇습니다. 배치함으로써 네. 빛을 아, 그리고 양쪽에 우리 이렇게 벽에 그림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림의 선을 따라가서 보면 역시 지금 원근법이 적용된 원근법이 적용됐기 네. 때문에 저희가 네. 가운데 딱 예수님이라는 거를 알 수 이 있고 시선이 소실점의 위치에 그렇죠, 주인공이 그렇죠. 배치가 되는 네, 거군요. 딱 예수님 머리가 소실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양쪽엔 이제 12제자들을 네. 놓았는데 음. 세 그룹씩 네. 세 그룹씩 이렇게 오. 놓아서 굉장히 통일성 있고 네. 균형감을 주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순간일까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마지막 식사를 함께하는 그쵸. 장면. 예. 마지막 만찬 그때 그때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 그래서 그들은 극도로 슬퍼 네. 그들 한 사람씩 주어 그는 주여 그는 저입니까? 라고 물었다. 네.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날 예. 12제자의 만찬을 즐기면서 너희 중에 하나,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 말하는 그 혼란에 예. 긴장감이 넘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음.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제자들이 동요하는 모습 야. 그리고 하지만 예. 예수님은 이렇게 뭔가 침착하게, 침착하게 온화하게. 보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죠. 예. 그래서 이 12제자들을 4개의 그룹씩으로 나눴는데 이 4개의 그룹은 사하면 사복음을 의미한다고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이 예수님 뒤에 3개의 창은 네. 예수님의 후광을 대신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3개 하면 또 생각나요. 세 개 하면 네. 삼위일체요? 삼위일체. 아. 또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이런 상징이라고 보시면 정말로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고 담겨 있는 작가의 의도도 의도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까 기가 이렇게 막힙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네. 굉장히 정말 수학적으로 원근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네. 지금 이 혼란한 상황인데요. 제자들의 이 혼란한 모습 볼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보면 네. 저는 아니에요. 네, 부정하는 느낌. 저는 네. 아니에요. 네. 그리고 차마 크게 말하지 못하고 크게 말하지 서로의 못하고. 귀에 네.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 네. 여쭤봐봐. 네, 지금 여쭤봐. 보면 이게 예수님 바로 옆에 있죠. 예수님이 예.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에요. 예. 사도 요한한테
지금 한쪽에 쪽 손에 칼을 든 사람. 아, 칼이 보입니다. 칼을 들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사람이 그 예수를 팔아넘긴 것에 지목된 주인공 인물이 아닐까. 인물보다는 그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로마군의 귀를 잘라버린. 아, 정말요? 네, 베드로입니다. 아,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 괴팍했다고요. 그래서 야, 빨리 여쭤봐. 예.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그런 격한 일종의 경호원 역할을 네, 했던 그런 모습이 보이죠. 네. 칼까지군요. 네. 상징입니다. 그다음에 또 저요? 혹시 전가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또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 맞아? 진짜 누굴까? 야, 누구 아냐? 누구 아냐? 아니야, 우리 한번 예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자. 이런 손 동작이 보이죠. 그래서 엄청 생동감 있네요. 생동감. 그 제자들의 동작과 얼굴 표정에서 모든 생동감, 이 감정들이 다 스쳐 지나가는 게 또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고요한 두 사람, 외로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글쎄요. 그림으로 지금 봤을 때는 막 한참 이렇게 떠들고 누구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조용한 두 사람. 일단은 지금 예수님은 조용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 예수님은 이미 본인의 운명을 다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계시잖아요. 고요한 속에 계세요. 그리고 전 조금 전에 봤던 하얀 얼굴의 요한도 약간 고요한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요한은 아닌가요? 예, 요한도 고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 아이콘 누굽니까? 유다죠. 유다. 네. 유다를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여기 아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유다임을 알 수 있는 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얼마를 받았죠? 얼마를 받았을까요? 은화 30냥을 받았습니다. 은화 30냥을 많이 받은 건가요? 많이 받았죠. 자, 한 손에 오른손에는 30냥이 든 돈주머니를 들고 있고 또 한 손 왼손은 접시에 손을 뻗고 있는데요. 이 접시를 자세히 보시면 접시를 보시면 예수님과 동시에 손을 뻗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림을 그리신 거군요. 네, 그 말씀대로.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성경 그대로 그렸는데 여기서 우리 백희님께서 왜 바로 유다를 찾을 수 없었냐? 이 그림의 혁신적인 표현이 그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배신 아이콘은 감히 배신자가 어디 감히 여기 같이 앉아? 라고 하면서 혼자 따로 떨어뜨려 놓거나 등 돌려서 얼굴 보여주지 않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같이 앉혔죠. 왜냐?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그래서 배신의 그 표시가 나타난 그 천재적입니다. 순간, 그 순간을 이렇게 나타냈던 것이죠. 요거 어디 가서 써먹으시겠는데요? 이 기독교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성찬 예식을 이 회화적인 재현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만을 사실 1시간도 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다 또 말씀을 듣고 싶을 정도로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해주시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저의 그 생각의 깊이가 부쩍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얼른 또 두 번째 미켈란젤로 부나로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역시 르네상스를 이끈 창조적인 예술가입니다. 근데 르네상스 미켈란젤로는 그러면 어떤 영역? 이분도 약간 엔잡러 아니십니까? 엔잡러죠. 엔잡러인데 본인 스스로 나는 회화가 아니다. 나는 조각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저희는 조각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 진짜 너무 훌륭한 조각 작품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피에타 작품을 너무 유명한 작품이네요.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평생 동안에 4개의 피에타 시리즈를 만들어요. 그 중에서 가장 초창기 작품 바티칸에 전시되어 있는 바티칸 피에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티칸 피에타인데 피에타라는 말 자체가 또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피에타. 네, 피에스타는 알 것 같은데 피에타군요. 피에타는 이게 자는 거죠. 피에타는 역시 잠에 깊은 잠에 들어있는 예수죠. 그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그냥 보편적으로 뜻하는 보편 대명사입니다. 피에타가. 그래서 이게 그 이탈리아로 자비, 동정을 뜻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늘어져서 성모 마리아의 무릎 위에 안겨 있습니다. 안겨 있습니다. 네, 안겨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이제 한 손으로는 이제 오른손을 끌어안고 또 한 손을 이렇게 왼손은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이 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손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끌어안는 손은 이제 사람을 부축하는 네, 손이고, 네. 왼손은 손을 이렇게 약간 이게 뭘까요? 이 손 동작의 의미는? 네, 예.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데요. 예. 근데 여기서 보면 굉장히 안정감 있죠. 이렇게 네. 크게 우리가 도형을 그려면 삼각형 구도 굉장히 그렇겠습니다. 네. 안정감 있게 안겨 있는데요. 예. 이전까지 똑같은 피에타 시리즈인데 아. 이전에는 지금 네.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렇게 목 꿋꿋하게 서 있거나 그렇죠, 그렇죠. 또 이렇게 네.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늘어져 있거나 이런 음. 모습들이 보이는데 굉장히 푹 안겨 있는 모습들이 또 이렇게 보이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해서 네. 또 남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이렇게 왼손을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지나가는 너희들 모두에게 나는 말하나니 눈을 들어 보아라. 네. 어디에 내가 당하는 그런 슬픔이 있는지. 신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나의 네. 아들이기도. 예수가 죽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이 두 인물들을 보면요, 네. 굉장히 성모 마리아 이 슬픔 속에서 네. 처연하게 엉엉 우는 게 아니에요. 네. 처연한 슬픔, 받아들인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인 처연함이 네. 오히려 더 슬픔을 자아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실제로 또 이렇게 가까이에서 또 이 예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왜냐?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육화된 성령이기 때문에 네. 인간의 아름다움을 넘어선 그런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 자체가 그 신성함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거를 이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발표를 하고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아니 이 작품을 미켈란젤로가 몇 살 때 한 겁니까? 24살 때. 24살 때요? 네. 아. 야, 걔 누구? 이 작품 네. 만든 사람 누구야? 막 네. 이러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기가 막히네요. 또 한편으로는 야,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음. 동시에 또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왜 비난을 받게 됐을까요? 첫 번째 제가 네. 딱 처음에 이 작품을 보는 순간에 느낀 느낌은 네. 마리아의 풍채나 기골이 너무 장대하다. 네, 아까 또 우리 또 네, 조토에서 네. 보였던 기골이 네. 장대하다. 왜? 네. 31살의 아들, 33살이었네. 아들을 안고 있는 네. 어머니가 너무 지금 폭 안겨 있다는 그렇죠. 자체가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다는 걸.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예. 어떻게 아들 네. 저렇게 그 건장한 청년의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가 오히려 더 클 수가 장군 있냐? 같아요. 그쵸? 네. 그게 또 이렇게 포인트가 있습니까? 네, 거기에 또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게 비난의 포인트가 되는군요. 포인트였습니다. 예. 비례가 맞지 않다. 조각가라면 응당 예, 예. 비례에 맞겠는데 비례가 맞지 않다라는 비난을 받게 되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궁금합니다. 성모 마리아에서 한번 네. 보시면 성모 마리아에서 보면은 어머니죠. 네, 어머니입니다. 예수가 돌아가신 나이가 33살이에요. 33살 아들을 낳은 어머니. 어머니 얼굴치고는 너무 어리고 어리다. 젊은. 네. 예. 그 두 가지 이유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순결한 음. 동정녀는 결코 늙지 않는다. 그렇죠. 성처녀잖아요. 그렇습니다. 늙을 수가 없죠. 오히려 네, 저게 네. 더 그 성모마리를 잘 나타내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인체 비례가 맞지 않는다. 네네네. 하지만 범인들은 너희 보통 사람들은 정면에서 보지만 오직 그분께서는 신께서는 위에서 내려다 보신다. 자, 그럼 우리 항상 이렇게 저희는 앞에서밖에 이렇게 그렇죠, 정면에서밖에 그렇죠.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위에서 한번 볼게요. 위에서 보면 네, 위에서 보면 전혀 비례가 다른. 비례가 완벽하죠. 네, 그렇게 완벽하죠. 느껴지는군요. 그리고 우리 성모 예. 마리아 저 왼손의 모습을 보면 예. 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께 바치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두 손의 그렇죠. 모양이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신께 바치는 모습을 네.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그 성모 마리아의 무릎은요. 네. 성모 마리아의 무릎은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것으로 무덤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우리 아기를 예. 생각해 보세요. 아기 예수 요람의 역할을 했죠. 요람의 역할을. 요람과 하는구나. 무덤 처음과 끝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런 조각 작품입니다. 이렇게 해설을 듣고 나니까 미켈란젤로가 비난받은 것을 변호했던 말이 모두 옳게 들립니다. 옳게 들리죠. 지금 제 귀가 팔랑귀가요? 네, 네, 우리 미켈란젤로한테 네. 다들 넘어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이후에 근데 그 24살짜리 네. 그 미켈란젤로 이걸 한 게 말이 돼? 네. 막 사람들이 아니야, 그 미켈란젤로 한 게 맞아. 그 얘기를 미켈란젤로가 듣게 돼요. 위장 논란. 네. 네. 그랬더니 어느 날 밤 새벽에 몰래 이 조각 작품의 끌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세웁니다. 피렌체에서 온 미켈란젤로가 조각했음. 하지만 미켈란젤로가 후회를 했다고요. 왜요? 신께서 만드신 곳에 내가 조금 돌만
덜어냈을 음. 뿐인데 예. 내가 너무 자만했다. 음. 라고 하면서 예. 다시는 그의 조각 작품 어느 곳에도 음. 이렇게 서명을 새기지 않았다고 하죠. 근데 20대 아티스트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의식을 충분히 드러내고 싶은 욕망도 있었을 것 있었을 같아서 것 같아요. 그 이면에서 비난받고 조용해지는 요즘으로 치면 네. 댓글 테러 당하고 네, 네. 다시 그 올바른 선택을 하기로 네. 유명한 예. 미켈란젤로는 예. 굉장히 오래 살면서도 예. 오래 산 와중에도 정말 예술의 열정, 그 성심과 예술성으로만 그 일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네. 예. 또 한번 또 나중에 또 더 다른 작품 살펴보시고요. 미켈란젤로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이제 라파엘로예요. 아, 라파엘로는 네. 르네상스의 아이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돌. 네. 예. 미켈란젤로는 아이돌이 아니었습니까? 미켈란젤로는 그러니까 네. 그 피렌체 그때 당시 르네상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레오나르도나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 우리가 이미 너무 위대한 사람. 이미 우리가 예. 근접하기 어려운 예. 그런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는가 예. 반면에 라파엘 모두에게 친절하고 아. 그리고 얼굴이 잘생겼어요. 예. 얼굴이 예. 잘생기고 친절하고 예. 딱 한마디로 예. 아이돌이었습니다. 아이돌. 아이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교황님의 정확하게 사랑을 이해했습니다. 네, 교황님의 네. 사랑 아주 그냥 독차지한 네. 아이돌이었습니다. 르네상스의 BTS입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후대인데요. 이제 나이대로 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가장 위, 예.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보시면 우리 모나리자의 이렇게 예. 모습이 삼각형. 안정적인 삼각형 네. 구도,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그 그렇군요. 후대에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예. 삼각형 구도와 그다음에 점으로 찍는 점이 아니에요? 아니라 이렇게 네. 붓을 이렇게 붓을 이렇게 뭉개서 찍는 뭉개서 찍는 게 뭐죠? 그 기법, 네. 스푸마토 기법. 마토. 네, 그래서 네. 모나리자의 미소가 예. 신비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이 눈과 입의 그 윤곽선이 없어요. 아, 정확한 왜냐하면 손으로 표현하지 않고. 네, 수천 번의 예. 그 붓질로 뭉개서 이렇게 손과 천으로 뭉개서 표현됐기 때문에 예. 굉장히 미소가 신비스럽다 하죠. 예.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와 예. 스푸마토 기법, 그다음에 미켈란젤로 같으면 조각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멋있는 우리 또 다비드상 보면 노출이 있습니다. 네, 노출이 있죠. 신이기 때문에. 예, 예. 네. 어? 굉장히 예. 인체 비율. 아, 인체 비율. 네, 아. 이 인체 비율을 모두 예. 다 수용했어요. 그걸 하나로 합했어요. 라파엘로의 예. 특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라파엘로 굉장히 잘생겼죠. 잘생긴 그라치아. 이게 아름다움의 하신이라. 네. 이탈리아 아름다움의 하신 아이돌.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교황님의 총애를 받아서 네. 이 성 베드로 성당 안에 교황님의 그 집무실이자 예. 예, 서재 이렇게 방 안에 이렇게 4개의 방이 있어요. 예. 네, 4개의 방이 있는데 이 4개의 방 안에 그중에 서명의 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황님이 서명을 하시는 곳이죠. 이제 서명을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거를 그렇죠. 이렇게 뭔가 결정하시는 업무를 결정하시는 곳인데 그곳에 4개의 벽면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신학과 관련된, 문예와 관련된, 법과 관련된, 철학과 관련된. 그래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땐 이렇게 모든 걸 다 고려해 보시라. 예. 그다음에 신학, 문예, 법학, 철학. 교황님이야말로 이 시대 르네상스 시대 최고 인문주의자이다. 라는 걸 드러내는 그런 서명의 방이죠. 야. 그 방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네. 아테네 학당이에요. 아테네 학당. 네, 아테네 학당은요 굉장히 많은 지금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몇 분입니까? 한 30분 가까이 돼 보이는데요. 네, 거의 한 네. 70명 막 이렇게 70명 가까이? 이렇게 안에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번잡스럽지가 않아요. 이게 또 원근법의 결과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니 우리 백희님 거의 천재, 네. 그 르네상스 천재신데요. 저 그냥 아이돌 누구시라고요? 라파엘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라파엘로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전주의 라파엘로.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 큰 공간 안에 이게 벽면이죠. 큰 공간 안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번잡스럽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라파엘로가 원근법을 적용해서 수학적인 계산을 했거든요. 자, 우선 그럼 우리 원근법의 소실점 한번 발견해 볼까? 원근법 소실점은 정중앙에 위치한 약간 하늘처럼 보이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중앙. 우리 아이돌도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인물은 센터죠. 여기서는 센터가 리더입니다. 센터의 중심으로 이렇게 4등분을 나누면서 이렇게 소실점, 이렇게 또 소실점을 그릴 수 있게 또 나눠놨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크게 이제 4개 그룹으로 나눌 텐데요. 아, 이 자체가 그룹으로 나뉩니까? 자체가 4등분으로 그룹이 나눠져요. 네. 이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 누구냐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이념론이니까 이념론 쪽 왼쪽은. 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경험론 쪽.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우리 4개 층의 계단이 보이시죠? 계단 위는 주류 철학, 계단 아래는 소장파 철학.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센터부터 만나보실게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각각 자신이 상징하는 책과 손동작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철학을 상징하는. 자, 이렇게 보시면 플라톤은 손가락을 하늘 위로 들고 자신의 책 티마이오스를 들고 있습니다. 티마이오스. 네, 키마이오스. 티마이오스. 반갑습니다. 네. 그죠? 자, 이 한마디로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 네, 절대선. 불변하지 않는 절대선이 이데아인데 이 이데아는 여기 있잖아요. 저곳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또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책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들고 그다음 손바닥 아래 땅을 잡고 있어요. 아니다. 선은 여기 지상세계 자연에 있다라고 서로 다른 이 철학을 보여주고 손동작과 들고 있는 책으로 이렇게 본인이 누구인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다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수께끼 찾듯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그림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겠네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 우리 플라톤 얼굴 좀 자세히 보시면 우리 뭔가 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요? 얼굴이 수염이 좀 났고요. 수염이 났고요. 네, 코가 크고요. 머리가 좀 벗겨졌고요. 벗겨졌습니다. 우리 어떤 것을 확인할까요? 좀 전에 봤던. 네. 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까? 존경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플라톤 얼굴의 모델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또 비하인드가 있군요. 네, 그런 또 비하인드가 있죠. 그리고 여기 굉장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수학 풀고 있어요. 수학 풀면 수학자. 네, 수학자. 누구실까요? 수학하면 또 우리 생각나는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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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진짜 중학교 때부터 저를 힘들게 하신 분인데 정리를 제가 못해가지고 자꾸 저보고 정리 좀 하라고.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옆에 이렇게 한 손 턱을 개고 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글쎄요, 저분은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이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그러면 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법칙이 있는데 이것은 로고스다라고 말한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입니다. 근데 철학자인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우리 수학자는 이제 수학 문제 풀고 있잖아요. 피타고라스는. 근데 뭔가 철학을 한다기에는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복장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지금 옷을 좀 이렇게 입고 입은 건지 벗은 건지 모르겠네요. 입긴 했습니다. 벗진 않았어요. 흘러내리는 옷을 이렇게 좀 입는 것 같고. 네, 신의 옷은 누드, 인간은 옷을 입습니다. 인간이니까 옷을 입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신발을 신었어요. 신발을 신었고요. 네, 신발이 또 어떤 것 같으세요? 신발이 진짜 잘 보이지 않는데 맨발인가요 지금? 맨발 같아 보이는 부츠입니다. 장화를 신고 있어요. 아니 철학자가 지금 만물의 법칙을 생각하는 철학자가 왜 장화를 신고 있을까요? 왜 그랬죠? 장화는 언제 신으세요? 고양이가? 네, 이런 제가 그동안 많은 서양 미술사 독서원 강의를 찍은 고양이 얘기는 또 처음인데 장화시는 장화시는 철학자가 아니라 장화시는 보통 장화는 일꾼들이 많이 신어요. 일꾼들이 많이 신는데 예술가 중에 장화를 신어야 되는 예술가가 있어요. 어떤 예술가 그렇죠? 조각가죠. 조각가는 직접 자기가 조각할 돌을 캐와야 돼요. 그러면 그 돌을 캐러 광산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튼튼한 장화를 신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일과 신분을 드러내는 장식으로서의 장화가 필요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조각가면 또 생각나는 사람? 조각가면은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안 계시는데 우리 좀 전에 만나봤다? 조금 전에요? 네. 누구죠? 미켈란젤로.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때가 이 성 베드로 성당 교황의 집무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성 베드로 성당 안에 또 교황님의 예배실이 있죠. 어디죠? 시스티나 예배당. 시스티나 예배당 이렇게 보면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안 가봤어요. 네. 사람들이 다 이루고 있는 곳이 있어요. 네네네. 이루고 침을 흘리면서 보는 네. 곳? 혹시 뭐가 있죠? 네, 천지창조. 아, 틀릴까봐 제가 네, 시스티나 천장화라고 하죠. 시스티나 그 손가락 천장화. 이렇게 네, 이렇게 요거, 맞대고 네. 있는데, 그 천지창조를 누가 그렸죠? 누가 그랬을까요?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가? 네, 그 아니 그분들 다 다 했습니다. 네, 네, 다 엔장너 하셨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네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네. 그 동시에 한 명은 시스타 예배당에 그 천장화를 그리고 있었고 예. 한 명은 교황님의 직무 그 서명의 방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아, 동시대 인물들이라는 뜻인가요? 동시대, 네, 동시대. 그래서 라파엘로가 이 미켈란젤로 그 사실은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좋진 않았는데 네. 왜냐하면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외골수고 괴팍스러웠어요. 그림 네. 이 조각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예. 하지만 라파엘로 아이돌. 아이돌. 모두에게 인기 많고 예.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아유, 쟤는 인기에만 연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네. 아니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 불편하게 그렇지? 대해? 네.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라파엘로가 미켈란 조각가의 그 회화를 보고 네. 감명을 받아. 아. 그 존경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후에 그림이 거의 다 완성된 무렵이었는데 저 그 인물의 네. 미켈란젤로 얼굴을 얼굴을. 넣고 또 미켈란젤로의 네. 장화를 신겨. 아, 저 장화는 미켈란젤로의 젤로의 장화입니까? 장화입니다. 네, 그렇군요.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야. 또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옆에 가서 보시면 예.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죠? 뭘 우리가 보면 네. 요 컴퍼스를 네. 돌리고 있습니다. 컴퍼스를 컴퍼스는 돌리면 수학자. 수학자 네. 유클리드 유클리드. 기하학이죠. 유클리드 기하학. 네, 네. 유클리드 기하학도 이렇게 또 수학자도 있는데요. 네. 기하학을 우리가 또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현실 세계. 네. 기하학은 뭐 이렇게 도형 뭐 이렇게 측정하는 예, 거를 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실제 우리 삶에서 하면 뭐 측량을 한다던가. 측량한다던가 그게 네. 또 적용이 되죠. 네네네. 건축에. 건축에. 그래서 여기가 네. 어디예요? 성 베드로 성당. 그렇습니다.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의 재건축 총책임자. 예. 그 건축가 그 브라만테 얼굴을 또 우리 유클리드 그렇군요. 얼굴에 예. 이렇게 모델로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인물들을 네. 모델로 삼아서 저렇게 자, 했군요. 그러면 지금 예. 우리 보시면 지금 자기 얼굴도 살짝 이렇게 넣어놨죠? 예, 예, 예. 네. 네, 죄송해요. 여기 보시면 네. 다시 우리 전체 그림으로 돌아가서 좀 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그리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 학자들, 수학자들이 있어요. 예. 하지만 실제 모델은 실제 모델은 당대 그 아티스트들이. 당대 그쵸 르네상스 예. 시대의 예술가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고대 그리스와 예. 지금 르네상스의 음. 그 예술가들과 학자들이 한꺼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으로 네. 이제 그 당대 인물들이 영원히 예술로 박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네, 그래서 예. 인간의 배움, 예. 철학, 뭐 수학, 과학, 예술이 음. 한 곳에 다 모아졌어요. 집대성, 네. 집대성한 대작이죠. 이걸 네. 보고 수마라고 표현하는데요. 수마. 그래서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가장 잘 표현하는 아테네 학당이라는 작품이라고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이 작품 하나에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들이 네. 있다는 것을. 근데 지금 이게 네. 다 설명해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이잖아요. 다가 아니라 겉핥기로만. 제가 겉핥기로 어디 중요한 가서 건 아는 아는 척할 수 척하기 있을 좋게. 만큼만. 너 저기 예. 여기에 지금 예. 소크라테스 있는 거 알아? 너 여기 지금은 플라톤 얼굴 누군지 네. 알아?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네. 소스들만 지금 저는 처음에 지금 딱 얘기해 주신 네. 십자가 그리고 네. 원근법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것만 아셔도 전에 충분합니다. 무신사마가 그것만 아셔도 아니고. 충분합니다. 네. 네. 기하학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술이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지금까지는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이해한 네. 대로만 표현을 하자면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미술은 끊임없이 전 세대의 계승과 새로운 기술의 발전의 역사를 미술이 담고 있고 네. 단순히 보이는 것을 담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 그리고 그 정신이 담고 있는 철학 네. 이 철학이 또 수용하려고 하는 다양한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한 네. 이것들을 다 종합하려는 노력들이 이 미술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지 않을까. 작가들은 그런 것까지 고려했지 않은가 네, 네. 하는 걸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괜찮습니까? 너무 훌륭하십니다. 근데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네. 아는 척 하는 정도가 될까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전문가처럼 보이십니다. 그럼 네. 예. 근데 저희가 미술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다 이 사람 때문입니다. 예. 누구요? 이분입니까? 지금 뒤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욕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뒤샹. 뒤샹입니다. 다
다 이 사람 때문. 다 뒤샹 때문입니다. 예. 왜? 뒤샹으로 인해서 무엇이든 예술이 다 될 수 있어요. 아, 이제는. 네, 그래서 예, 예. 우리가 볼 때는 뭐야 그냥 캔버스에 점 하나 찍으면 그게 보고 그렇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네, 거야. 네, 나도 네. 하겠다. 네, 네. 그럼 너도 해. 음. 너도 예술이 될 수 있어. 예. 라고 무엇이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무엇이든 다 수용하는 다원주의, 네. 극한의 다원주의, 포스트 예. 모더니즘을 오면서 굉장히 미술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미술이 아니라 아름다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문화가 될 수 있다 해서 시각 문화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뒤샹이 등장했을 때는 네. 논쟁이 없었습니까? 그런 논쟁이 시작됐다면 굉장히 예. 문제가 됐죠. 문제가 됐죠. 네, 뭐 싸움이 났습니다. 싸움이 났습니다. 자, 뒤샹이 한 역할은 이거예요. 예. 자, 마트에 가서 음. 변기를 삽니다. 예. 그 다음에 자기 원래 본명이 아닌 예. 예. 가명을 지었어요. 음. 리처드 무트라는 가명을 지었는데 이 무트가 저 네. 변기 회사 이름 모트를 따라 아. 바꿔서 무트라고 네네네네. 네, 서명만 했어요. 네. 작품이니까 서명을 했죠. 그런 다음에 뒤집어서 예. 전시장에 놓았어요.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샘이라고 붙였어요. 샘. 네. 아. 끝. 작품 완성. 네. 이 작품 맞나요? 네. 그럼 일단 비평가들로부터 엄청나게 비난이 비난, 쏟아졌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도 예. 무슨 네가 직접 그렸어? 그렇습니다. 만들었어? 네. 직접 만들었나요? 만든 게 아니죠. 공산품이죠. 그쵸. 예. 그럼 이게 아름답나요? 글쎄요. 굉장히 주관적인 그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뒤샹이 직접 예. 직접 만든 것도 만들지 아니고. 않았고. 네. 근데 네. 뒤샹이 직접 한 게 하나 있어요. 사인. 사인? 네, 네. 사인을 했고 또 뭘 했을까요? 뒤집은 거? 수많은 사물줄 중에서 예. 변기를 선택했죠. 네. 그래서 변기가 예. 부도덕하지 않죠. 음. 변기는 그냥 변기일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샘이란 작품 또한 부도덕하지 않다라고 음. 이렇게 말합니다. 네. He chose. 그가 선택하지 선택. 않았느냐. 네. 예술가가 선택했으면 그것으로 작품이 될 수 있다. 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이제 다 네. 예술 작품이 될 수 있게 아. 된 거죠. 네. 이 뒤샹의 샘으로 인해서 네. 이런 예술의 저변이 굉장히 많이 이분 때문이군요. 네, 이분 네. 때문입니다.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저는 궁금한 건 네. 이렇게 해서 당대에도 이 뒤샹의 샘이라는 작품이 비싸게 거래가 됐을까요? 아니요. 당대는 아니었습니까? 네, 좀 이거는 마음이 놓이네요. 본인이 자기가 참가비를 6달러 네. 주고 출품한 작품. 그럼에도 출품 거부했다. 뒤샹 네. 선생님 네. 참가비냐고 참가하셨습니까? 하지만 또 이거 뒤샹은 네. 말씀 그대로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고 예술의 네. 벽을 아름다움의 벽을 허물려고 했는데 음. 또 이게 그런 예술 경영 예. 안에서 이제 시장 있죠. 예술 시장 안에서 이렇게 돌고 돌면서 가격이 예. 뛰고 그때부터는 이제 네, 예. 결국은 또 음. 고급 문화로 일종의 또 고급 문화로서 예. 미술관 안에 자리 작품을 하게 되죠.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의 네. 작가들은 이제는 아예 미술관 밖으로 나오죠. 미술관 밖으로 예. 나와서 또 작품 활동을 하는 뭐 우리나라 이불 작가 같은 경우에는 예. 본인이 막 그런 그러니까 일종의 소프트 조각이라고 해서 이런 네. 이상한 이렇게 옷을 네네네네네. 문어 만들어서 입고 막 예, 이렇게 예. 활보하면서 퍼포먼스를 해요. 예. 그거 자체가 퍼포먼스하는 활동 자체가 또 네. 작품이 될 수 있다. 야. 무엇이든 다 작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어린이를 또 네. 예술가라든가 네. 또 혹은 우리 마음속의 아티스트를 어린이의 그 마음으로 담았던 표현들이 네. 일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는 또 이해가 되기도 네, 합니다. 네,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강의를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아니면 네, 제가 네.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네.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작품에 대한 설명과 이 역사에 대한 아주 짤막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해봤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왜 미술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저도 이제 뭐 저의 본업이 또 예, 예. 있고 미술 관련한 좀 활동들을 하는데 예. 사실 뭐 예술가들 보면 굉장히 뭐 이렇게 뛰어난 예술가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뛰어난 뭐 예술가들 굉장히 이런 작품 활동하면서 네. 이렇게 또 두둑하실 수 있는데, 아, 그렇죠. 네, 예, 예. 중요하죠. 네, 네. 뭐 이런 얘기 또 말씀드리기 하지만 예술에는 중요합니다. 아, 네. 굉장히 네, 중요해요. 네. 이걸로 답을 내릴까요? 네. 잠깐만요. 괜찮으시겠어요? 중요한데, 네. 근데 저희는 감상자 네. 입장이잖아요.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향유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예술이 중요한 이유는 예. 밥을 먹여주진 않죠.
우리가 이 그림을 본다고 이 작품을 본다고 밥을 먹여주지 않지만 예. 밥을 먹여주게끔 하는 우리 마음의 양식, 원동력을 마음의 만들어준다는 양식. 점에서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는 요즘에 그 말을 좋아해요. 예. 그 삶의 해상도를 높여라. 삶의 해상도를 높여라. 네. 음. 저는 지금 예. 막 미술을 아는 척 하면서 예, 이 예. 미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예. 강의를 하지만 저는 경린이거든요. 예. 제가 경제에는 좀 이렇게 굉장히 예. 취약해요. 아, 그래요? 잘 경제관념이 좀 예. 혹시 적습니다. 코린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막 경제 뭐 예. 뉴스도 보고 뭐 예. 책도 보고 하면서 배워가는데 음. 어느 순간 그걸 알다 보니까 경제 뉴스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아 이게 삶의 해상도를 높이는 거구나. 내가 알면 뭔가가 보이고 예. 달라지는구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예. 미술 같은 경우에도 이걸 알면 이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 문화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사람의 신체 중에서 눈은 굉장히 보는 것은 굉장히 본능이거든요. 아, 굉장한 그렇죠. 예, 본능. 예, 예. 예. 그래서 쓰고 읽는 행위 이전에 보는 행위가 있는 예.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해상도 우리가 늘상 눈을 떠서 잘 때까지 아침에 누워서 잘 때까지 있는 이 시각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 반드시 배워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삶의 해상도를 높여야 네. 하는데 그리고 필요하다. 또 네. 보시면 우리 다들 또 이렇게 뭐 이 정보 예, 예. 이런 전자기기들 많이 사용하는데 있죠. 근데 네. 혹시 뭐 아이가 있으신가요? 저 아이 8살입니다. 네. 컴퓨터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하죠. 저희보다 잘하죠. 너무 잘합니다. 네, 요즘에 네. 뭐 한 뭐 20개 제가 말하는데 바로 네. 들어가시는데요. 애기들도 네. 요즘에 스마트폰을 하고 네. 저희 부모님들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굉장히 스마트폰 맞습니다. 자유자재로 네. 사용하실 수 있는 이유가 텍스트가 적고 아이콘 위주로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네. 예, 이게 예. 다 뭐예요? 이미지, 시각화, 영상. 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보는 것들 책을 안 보죠. 예. 텍스트보다는 네. 영상, 이미지의 시대입니다. 이야. 그러면 우리 의사소통이 네. 다 이제 앞으로 시각 문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는 걸 배우듯이 우리도 미술, 시각 문화 읽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돼요. 오늘 작가님을 소설 쓰는 작가님을 만나고 오늘은 이제 그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소설 작가님을 부정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게 아닌가. 아닙니다. 김동식 작가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쪽이 재밌기는 해요. 네. 작가님, 저는 작가님을 좋아하는데요. 네. 예. 그래서 미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네. 이 들어오는 시각적 당연히 이제 텍스트도 네. 시각 정보겠죠. 그러나 우리가 처리하기의 수고로움과 그것을 우리가 아는 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해상력의 네. 기준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왜 우리가 미술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저도 호기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네. 듣게 됐습니다. 네. 아까 계속 아는 만큼 보이신다고 하셨는데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저랑 같이 그 서양 미술사를 같이 하신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피드백을 주세요. 예. 선생님이랑 이거 봤던 거 저 되게 많이 봤어요. 예. 되게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발견했어요. 네, 어디서 그렇게 발견을 하세요? 그러면 네. 뭐 우리 주변에서 뭐 이렇게 보시는 것도 있지만 특히 우리 많이 보는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맞습니다. 되게 많이 네. 보이는데 그 작품 자체가 굉장히 하나의 상징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네네.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맞습니다. 네. 네, 오징어 게임에서 네. 프론트맨, 네. 네 이병헌 씨가 이렇게 배역을 하셨던 그렇죠. 프론트맨이 네네네. 동생 그 프론트맨이 살던 고시원을 찾아가잖아요. 갑니다. 가서 네. 막 이렇게 찾아보는데 거기에 네. 미술 작품이 나왔어요. 그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게 나왔죠? 르네 마그리트의 네. 초현실주의 작가 르네 마그리트의 네. 그 빛의 제국이 나왔어요. 빛의 제국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빛의 제국은요. 네. 그 하늘은 네. 한낮이에요. 네. 밝은 대낮이고 그 아래 나무와 집이 있는데 거기는 밤이에요. 낮과 밤이 네. 한 화면 안에 공존하거든요. 한 장소에. 네. 그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빛과 어둠이 공존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것. 네. 게임 참가자들이 이동하는 공간 기억나시나요? 예. 어떤 공간이었죠? 검은 어두운 공간? 어두운 공간? 그 약간 계단을 타고 네.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쵸? 예, 이게 메비우스띠도 아닌 것이 계속 맞습니다. 무한의 계단처럼 맞습니다. 연결되는 느낌, 이미지. 네네. 예. 그 작품이 애셔의 상대성이라는 작품에 상대성.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게임 네. 참가자들에게 공간의 혼란을 주기 위해서 예. 미로와 같은 그러니까 막 메비우스 띠 같은 그런 예, 예, 계단을 예. 만들어놨는데 그게 그 미술 작품에서 따온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을 아시고 네. 보시면 더 재밌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확실히 오징어 게임이 시각적으로 다른 작품들과 차별화 되게 원색 계열이라든가 네, 네. 굉장히 산뜻한 느낌. 네, 네. 되게 그런 그 시각 효과 플러스 뭐 작품의 어떤 장치까지도 네. 굉장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뿐만 아니라 저 뭐 광고에서도 뭐 그렇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리 예. 미술 작품들을 보실 수 있고 예. 그 작품의 상징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해상도가 늘어난다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작가님께서는 그걸 다 해석하시느라고 혹시 텍스트가 네. 처음에 오는 감동이 좀 반감되거나 그 텍스트 중간에 딱 머물러서 이미지에 머무르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그렇진 아닙니다. 않아요? 네네네. 아, 작품은 작품대로 즐기고. 이거 네. 네. 아까 그건 그거였어? 네네네. 라고 또 생각하기도 네, 하고. 네. 예. 그렇습니다. 멀티로 이렇게 경험을 하시네요. 멀티는 뭐 저도 이제 뭐 르네상스 맨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요즘엔 융합의 시대니까 예, 같이 예. 이렇게 섞어서 보면 또 그게 그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야, 저도 이런 그 감상법 네. 혹은 독해하는 방법을 네. 배우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 그 혹시 백희님은 취미가 예. 저는 이제 뭐 본업이 음악이고요. 음악이니까. 네. 네. 부업이 방송입니다. 네, 그러면 네. 음악과 관련한 미술을 보시면 되죠. 아, 음악과 관련한 미술이 네. 또 있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알아챈 것만으로도 많이 배우긴 네, 했는데요. 네. 네. 그거 네. 있겠죠. 네, 있겠죠. 추상주의 화가 네. 칸딘스키 같은 경우에는 네. 음악 감상을 하고 음악을 듣고 이 음악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싶어 해서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내가 관심 있는 주제로부터 음. 미술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굉장히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미술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지점에 대한 얘기를 주셨는데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많은 미술적 경험이 어른이 돼서도 자양분이 돼서 이 세상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수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어린이들을 좋아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어떤 어린이셨어요? 저 그 얘기만 듣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직접 선생님은 어떤 어린이셨길래 저는 사실 어떤 어린이는 이렇게 미술을 사랑하는 어른이 됩니까? 저는 네.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막 미술을 사랑하는 어린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왜 보통 어린이들이 이렇게 뭘 그리고 만들고 이런 건 다들 좋아해요. 다들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시기에 왜냐면 끝나버리곤 하니까. 끝나버리죠. 근데 끝나버리는데 그거를 이제 저는 다행히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어디를 많이 데리고 가셨어요.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 있는데 본인들은 정작 안 보셔도 데리고 가서 가셔가지고 이제 그냥 놀게 하신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걸 직접 이렇게 뭔가 깊숙이 공부한 건 어른이 돼서 했고 어린 시절에 정말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그냥 관심만 가지고. 경험이 참 중요하네요. 네, 경험.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어른 미린이들도 굳이 내가 공부하겠다는 그런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놀듯이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다음에 꼭 그거를 내가 감동받아야 된다는 부담감 없이. 그래서 좋습니다. 네. 저도 그림과 음악을 접목시키는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친한 지인은 무조건 그림을 보면 비판 난 마음에 안 들어. 난 별로더라. 저는 그런 자세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괜찮습니까? 네, 자기 취향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부담 없이 뭘 알아야 된다는 부담 없이 미술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거니까 그냥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다. 즐겼으면 좋겠다. 미술 공부의 시작도 어렵지 않게 중간이나 과정도 즐기면서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데 요거 하나만 질문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을까요? 근데 저도 이제 가끔은 저희 차를 타고 멀지 않은 곳에 이제 도립미술관도 있고 너무 좋죠. 가서 보면은 방법을 몰라서 못 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전시, 작품 혹은 뭐 설치 미술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즐기면 더 즐길 수 있는지 그 안내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혹시 백희님은 이제 가시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화살표가 써 있고요.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보통 벽에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은 테마가 뭐고 누가 이 작품들이 여기에 출품이 되어 있으며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딱 읽지 못하면 사진 하나 딱 찍어요. 그리고 쭉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 안내되어 있는 라인을 따라서 쭉 가서 보고 제가 잘못했죠? 아니요.
제가 뭘 잘못한 거죠? 네. 너무 네, 훌륭하십니다. 네. 네. 근데 저는 네. 가셔서 그냥 본인 식대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본인 식대로. 네, 그래서 네. 뭐 굳이 거기 안내문 안 읽어도 내가 느끼는 게 정답인 거죠. 사실 네. 어떤 작품이든 정답은 없습니다. 작가도 정답을 정해놓고 만들진 않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전시를 그 기획한 그 큐레이터조차도 예. 그런 정답이 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다 우리한테 있습니다. 예. 제각각 다 다른 정답들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내 스스로의 정답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가장 꼭 핵심적으로 두 가지는 하셔야 되는데 예, 예. 자세히 보는 거. 자세히 보는 거. 저는 아까 백희님께서 굉장히 훌륭한 감상자라고 생각했던 게 예. 자세히 보셔요. 아, 네. 네. 잘 안 보여가지고요. 이렇게만 바로 보일 텐데. 네. 자세히 네. 보시고 발견하는 것. 예.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찰력이 좋았어요. 관찰력이 필요하다. 관찰력에서 발견하는 것이고 그게 창의성으로 이어지는 그렇습니까?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작품 하나를 보실 때 자세히 보시는 게 좋고요. 볼 때도 가까이서도 한번 보고 네. 멀리서도 보고 예. 옆으로도 보고 거꾸로도 보고 다양하게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서도 이건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질문이 되실 거야. 네. 저거 뭐야? 네네네. 저거 왜 저래? 네. 이상한데? 예.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은 얼마일까? 네. 이 그림 왜 그렸을까? 막 이런 네. 식으로 막 뭔가 바꿔보고 싶은데 막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뭐 같이 가신 분이 계시면 같이 네네네. 가신 분이랑 질문해 서로 이렇게 네네네. 묻고 답하거나 아니면 나 혼자 스스로 네.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은 감상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요즘에 제가 또 MZ 세대들이 정말 재미있는 감상법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우리 인증샷 있죠. 네네. 인증샷을 너무 감각적으로 재밌게 잘 찍으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 소변기가 있다. 그럼 여기에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막 네. 이렇게 하면서 재미있는 동작으로 같이 나와 그렇죠. 그 작품 자체가 또 하나의 작품이 되게끔 인증샷을 찍는 것. 예. 이것 또한 저는 또 하나의 정말 재미있는 감상법이라고 생각이 그렇군요. 들거든요. 보통 그런데 네. 미술관에 가면 네. 왠지 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내가 침해하는 것일까봐 조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는 관람객의 참여조차도 하나의 오히려 작품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네. 참여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감상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종종 신문에서 그거 보긴 했습니다. 네. 작품 훼손하고 몇 억을 물어줬다. 네, 네. 그 쇼핑몰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것 또한 저는 그거를 또 다르게 네. 보면 정말 예술의 경계가 없고 네. 또 우리가 그만큼 관람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네. 있다. 이렇게 저는 또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그 미술계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방금 그 작품을 훼손하는 네.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작가는 자기 작품을 판 다음에 드르륵 이렇게 네, 너무 유명하죠. 네. 그런 얘기도 막 생각이 나요. 네. 그럼 그걸 판다는 건가? 팔지 않겠다는 건가? 그 작품은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판매된다는 것인가? 누가 소장하고 싶어 하지? 막 여러 가지 막 궁금증들이 생기잖아요. 이 궁금증 네. 자체가 감상입니다. 당했네요. 네. 어떤 의도들도 있었을 텐데 제가 그렇게 또 생각하고 행동한 거군요. 네, 작가의 의도는 네. 그거였죠. 우리 모두를 위한 예술인데 예. 이거를 굳이 가격을 매겨서 네네. 가격을 매기는 것 자체가 경매에서 가격을 매기는 것 자체가 이게 순수한 예술인가? 예. 순수한 예술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이렇게 딱 잘라버리고 절단을 해버린 그런 퍼포먼스였죠. 네. 선생님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절단함으로 인해서 또 이제 가격이 또 뛰었습니다. 선생님은 그걸 좋아하시니까 아까부터 그 작가가 예. 어떤 할머니가 사신 6억짜리 예. 그 집에 벽화를 그렸어요. 벽화를 예. 근데 그 집이 순식간에 예. 뭐 몇십억이 돼요. 정말 오늘 르네상스에서 잘 배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정말 재미있는 예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감성문학교실 입문 강좌, 특히 오늘 저처럼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혹은 호기심은 있었지만 이것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식으로 충족해 갈지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우리 작가님의 마지막 말씀 듣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를 너무 많이 했는데 저희가 우리 핵심 개념만 또 아주 간략하게 좀 맛보기로만 보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맛보기로도 혹시 맛있는 느낌이 드셨다면 앞으로 좀 더 재미있는
미술 컨텐츠들 찾아서 또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기회가 되면 네. 저희 이제 원광대학교 컨텐츠로 오늘의 영상이 올라가겠지만 다른 기회로 선생님을 뵙고 싶어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 미술과 관련된 독서 모임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찾아봐 주시면 저랑 또 만나서 재미있는 미술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성함으로 검색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지혜 작가님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감성문학교실 입문 강좌 오늘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